3월 3일과 4일 코스피가 이틀 연속 폭락했습니다. 18% 넘게 증발했고 4일에는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됐습니다. 코스피가 이 정도로 빠진 건 2001년 9.11 테러 직후 이후 사상 최대 낙폭이에요. 삼성전자는 20만 전자가 무너지더니 17만 전자마저 위태로워졌고 SK하이닉스도 100만 닉스에서 90만 닉스가 깨지더니 85만 닉스 선마저 흔들리고 있거든요.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합동 공습을 가했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사망했고 이란은 페르시아만 전역의 미군 기지에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쏟아부으며 즉각 보복에 나섰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 미국 증시는 달랐습니다. 뉴욕 증시는 약세로 출발했다가 혼조세로 마감했고 S&P 500과 나스닥은 오히려 소폭 올랐죠. 같은 날 한국에서 10% 폭락한 반도체 주식을 미국에서는 사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전쟁이 났는데 반도체를 사야 합니까? 팔아야 합니까? 오늘 이 질문에 팩트로만 답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상황부터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2025년 12월 말 이란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터졌습니다. 이란 정부는 수천 명의 시위대를 살해했고 미국은 강경 대응을 예고했죠. 핵 협상도 결렬되었습니다.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공습으로 하메네이가 사망하고 이란 군사 지도부가 사실상 괴멸됐습니다. 이란은 즉각 보복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카드를 꺼냈거든요.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봉쇄 직후 유조선 통행량이 급감하면서 수백 척의 선박이 해협 밖에 발이 묶였습니다. 이 해협은 전 세계 하루 석유 공급량의 20%가 통과하는 길목이죠. 한국에게는 직격탄입니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대부분이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들어오거든요. 전쟁 직전 73달러였던 국제 원유 가격이 하루 만에 79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전문가들은 봉쇄가 장기화되면 100달러 돌파는 확실하고 최악의 경우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한국 증시가 미국보다 훨씬 크게 빠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크거든요. 미국 증시는 반도체 말고도 방산주, 에너지주가 전쟁 수혜를 받으며 낙폭을 상쇄했지만 한국은 반도체 두 종목이 흔들리면 시장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환율 리스크까지 겹치자 한국 시장을 집중적으로 팔아치운 것도 이유 중 하나였죠. 그렇다면 핵심 질문입니다. 한국 반도체 주가가 이렇게 빠진 게 실적 전망이 바뀐 것 때문일까요? 아니면 공포심리 때문일까요? 전쟁이 나도 반도체를 사야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이들이 AI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 사들이는 칩은 전쟁이 났다고 주문을 취소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마이크론을 포함한 메모리 3사의 올해 HBM 물량은 이미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해 완판된 상태거든요. 전쟁이 나도 납기는 지켜야 합니다. 실제로 SK하이닉스는 올해 2월부터 엔비디아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 루빈에 탑재될 HBM사를 공식 출하하기 시작했어요. 납품 일정은 이미 확정됐고 엔비디아가 요구한 모든 기술 기준을 넘어선 제품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공장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란이 미사일을 쏘는 동안에도요. 2026년부터 AI는 단순 챗봇에서 추론 중심 구조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AI가 실시간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에이전틱 AI 시대가 열리면서 HBM과 서버용 DRAM, 기업용 SSD 수요가 동시에 폭증하는 구조가 만들어졌거든요. 이 수요는 이란이 미사일을 쐈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을 게 있어요. 미래에셋증권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와 달리 이란 인접 지역에서 직접 조달하는 반도체 원재료는 제한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는 반도체 필수 원재료인 네온가스 공급이 직격탄을 맞았지만 이번엔 공급망 직접 타격 가능성이 낮다는 거죠. 지금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얼마나 뜨거운지 보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026년을 1990년대 호황기와 유사한 슈퍼사이클로 정의했습니다. 글로벌 디램 매출이 전년 대비 51% 급증하고 HBM 시장은 전년 대비 58% 성장해 올해 규모만 54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죠. 골드만삭스도 AI 전용 반도체형 HBM 수요가
82% 급증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합산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는 275조에서 300조 원에 육박합니다. 단 두 기업이 한 해에 버는 돈이 300조 원입니다. 이게 전망이 아니라 이미 현실이 되고 있어요. 올해 2월 한국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160% 넘게 급증하며 월간 기준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거든요. 설 연휴로 조업 일수까지 줄었는데도 이 숫자가 나온 겁니다. 슈퍼사이클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란 전쟁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직접적인 것과 간접적인 것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직접적인 영향부터 보면 반도체 공장은 전력 사용 비중이 극히 크거든요. 유가가 오르면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커지고 이는 생산 원가 상승으로 이어지죠. 환율도 있습니다. 3월 3일 원달러 환율은 큰 폭으로 올라 1,466원을 기록했는데요. 원화 약세는 달러로 수출 매출을 받는 SK하이닉스 입장에서 원화 환산 매출이 오히려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환율은 양날의 칼이라는 겁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 매출의 대부분이 달러로 결제되기 때문에 환율이 오르면 똑같은 칩을 팔아도 원화로 환산한 수익은 더 커지거든요. 물론 베트남 생산 비중이 높고 원자재 조달 비용도 올라가는 만큼 SK하이닉스만큼 환율 수혜가 직접적이진 않지만 수출 기업으로서 환율 상승이 전혀 나쁘지 않은 구조인 건 분명합니다. 간접적인 영향도 있어요. 전쟁이 장기화되면 글로벌 경기가 위축되고 빅테크 기업들의 AI 인프라 투자가 줄어들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솔직하게 봐야 합니다. 리스크가 없는 게 아닌 겁니다. 같은 반도체 기업이라도 전쟁 리스크 앞에서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전혀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지금 HBM 시장에서 독주하고 있어요. HBM 시장 점유율 약 63%, 엔비디아와의 독점 공급 관계를 유지 중이죠. 작년 영업이익은 47조 원으로 창사 이래 처음으로 삼성전자를 추월했거든요. 키움증권은 SK하이닉스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를 170조 원으로 상향하고 목표 주가를 130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3월 3일 SK하이닉스는 93만 9천 원까지 빠졌어요. 작년에 47조를 번 기업의 주가가 목표주가 대비 30% 이상 낮은 수준까지 빠진 겁니다. 납기가 정해진 HBM 계약이 이미 완판된 이상 단기 주가가 흔들려도 실적의 방향성은 바뀌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조금 더 복잡해요. HBM 점유율에서는 아직 SK하이닉스에 밀리고 있지만 삼성만의 무기가 있거든요. 테슬라와 수십조 원 규모의 자율주행 칩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파운드리 반격의 신호탄을 쐈습니다. 디램 영업이익률은 올해 역대 최고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되고요. 3월 3일 종가 19만 5,100원. 전쟁이 단기에 끝날 경우 반등 탄력이 가장 크게 나타날 종목이기도 합니다.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전쟁 직후 삼성전자 주가는 급락했죠. 그런데 그의 반도체 수요는 꺾이지 않았어요. 문제는 전쟁이 아니라 그해 말부터 시작된 IT 경기 침체였거든요. 전쟁 자체가 반도체 수요를 죽인 게 아니라 그 이후 글로벌 경기가 꺾인 것이 문제였습니다. 2001년 9.11 테러 직후에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났어요. 충격적인 사건 직후 증시가 폭락했지만 인터넷 인프라 투자는 멈추지 않았죠. 전쟁이 나도 엔비디아의 칩 수요는 줄지 않고 그 칩에 들어가는 HBM을 만드는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수준은 이미 확정돼 있다는 겁니다.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앞으로의 흐름을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쟁이 단기에 끝나는 경우입니다. 하메네이가 사망하고 이란의 친미 정권이 들어서면 호르무즈 해협은 다시 열리거든요. 유가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을 수 있고 전쟁 공포로 빠져나갔던 외국인 자금이 재유입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는 급반등합니다. 3월 3일, 4일처럼 18% 가까이 빠진 구간은 결과적으로 매수 기회가 되는 거죠. 지금 이 구간을 놓치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전쟁이 수주에서 수개월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이란이 소모전 전략으로 저가 드론과 미사일을 계속 쏘아 올리며 미군의 방어 자원을 고갈시킨다면 유가는 $100 이상에서 유지됩니다.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고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 속도가 다소 늦춰질 수 있거든요. 반도체 주가는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가거나 추가 조정이 올 수 있어요. 한 번에 사는 것보다 나눠서 사는 분할 매수가 유효한 구간입니다. 세 번째, 중동 전체로 확전되는 경우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되고 유가가 130달러를 넘어선다면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현실화됩니다. AI 서비스를 운영하는 빅테크 기업들의 수익 창출이 흔들리면 설비 투자가 위축되면서 메모리 수요도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이 경우는 반도체 주식의 비중을 줄이는 게 맞습니다. 유가가 안정되고 해협이 다시 열리는 시점을 확인한 뒤 재진입하는 전략이 필요해요. 현재 우리는 아직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에 있어요. 한국투자증권은 이란 사태 속에서도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22만 원에서 27만 원으로 오히려 상향했거든요. 전쟁이 나도 실적 전망치는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란 전쟁은 분명히 리스크입니다. 유가가 오르고 원가가 올라가고 환율이 흔들리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슈퍼사이클은 지정학 리스크로 꺾이는 구조가 아닙니다. AI 데이터 센터는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있고 그 안에 들어가는 HBM의 수준은 이미 완판됐거든요. SK하이닉스는 HBM 공급 부족이 2027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지금 두 가지 싸움을 동시에 하고 있어요. 하나는 슈퍼사이클이라는 호황이고 하나는 지정학 리스크라는 외부 충격이죠. 역사가 보여주는 건 하나입니다. 충격 직후의 공포는 기회였습니다. 실적의 방향성이 바뀌지 않는 한 주가의 방향성도 바뀌지 않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패닉이 아닙니다. 세 가지 시나리오 중 어느 경우에 자신이 어떻게 할지 미리 결정해 두는 겁니다. 전쟁이 났다고 계좌를 닫아버린 사람과 시나리오를 갖고 대응한 사람의 1년 뒤 계좌는 다릅니다. 지금까지 아틀라스 경제학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